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자기도 모르게 이를 꽉 물고 계시지는 않나요? 네, 아니면 오늘 아침에 피곤해서 하품을 막 크게 하다가 턱에서 그 딸깍하거나 우두둑하는 약간 미세한 소리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맞아요. 아마 대부분은 소리가 나네 하고 그냥 무심코 넘어가셨을 텐데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하루에 수천 번도 넘게 씹고 말하고 침을 삼키면서 이 관절을 사용하거든요. 네네. 근데 정작 입이 막 안 벌어지거나 찌릿한 통증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 관절이 우리 얼굴에 존재하는지조차 완전히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작동할 때는 그 존재감을 단 1%도 드러내지 않잖아요.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하고 헌신적인 일꾼 중 하나니까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한번 그 정밀한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단순히 밥을 못 먹는 것을 넘어서서 두통이나 목 통증, 심지어 일상 전체를 완전히 멈춰버리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잠재력을 가진 부위이기도 하죠.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 시간에서는 바로 그 은밀하고도 경이로운 부위, 그 턱관절에 대해 파헤쳐 볼 겁니다. 전문 용어로는 TMJ. 이 턱관절의 숨겨진 역학을 임상운동학 자료들을 바탕으로 깊게 들여다볼 건데요. 네, 이번 자료들을 분석하면서도 저도 새삼스럽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 말이요, 진짜 놀라운 건 턱관절이 그냥 방문 열고 닫듯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약간 그런 단순한 경첩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죠? 네, 얼굴과 목, 심지어 전신의 밸런스를 좌우하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예민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도대체 턱은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이렇게 예민하면서도 우리 몸에 중요한 걸까요? 턱관절이 왜 고장나는지 그리고 왜 전신에 파급력을 미치는지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먼저 이 관절이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독특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그 뼈대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뼈대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턱관절은 크게 두 뼈의 말람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움직이는 아래턱뼈, 즉 하악골의 양쪽 끝부분에는 둥근 공 모양의 구조물이 달려 있습니다. 아, 둥근 공 모양이요? 네, 이걸 과두라고 부르죠. 그리고 고정되어 있는 머리뼈 쪽, 정확히는 관자뼈 아래에는 이 공이 쏙 들어갈 수 있는 오목한 홈이 존재합니다. 이걸 하악와라고 하고요. 둥근 공이 오목한 홈에 들어가 있다.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가 흔히 아는 어깨 관절이나 고관절이랑 다르게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겉보기엔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정말 등골이 약간 서늘했던 부분이 있어요. 관자뼈의 오목한 부분, 그러니까 둥근 턱뼈가 닿는 그 머리뼈 쪽 홈의 뒤쪽 뼈 두께가 막 생각보다 엄청 얇다는 사실이었어요. 아, 네.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보셨네요. 이게 강한 하중에 엄청나게 취약하다면서요. 비유하자면 건물의 수십 톤 하중을 견뎌야 하는 거대한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의 한쪽 벽면이 얇디 얇은 유리로 되어 있는 것과 같달까요? 와, 아주 정확하고 생생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질긴 고기를 씹거나 무의식 중에 이를 막 악물 때 턱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은 진짜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헐, 그럼 그 유리벽 같은 뼈가 버텨요? 만약 뼈와 뼈가 직접 맞닿아서 그 엄청난 씹는 힘을 온전히 받아내야 한다면 우리 머리뼈는 당장 금이 가거나 부서지고 말 겁니다. 상상만 해도 아프네요. 그래서 이 치명적이고 아슬아슬한 구조를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핵심 구조물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관절원판, 우리가 흔히 디스크라고 부르는 녀석이죠. 아, 디스크요? 척추에만 디스크가 있는 게 아니라 턱에도 디스크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이 관절원판이 둥근 과두와 얇은 홈 사이에서 아주 질기고 탄력 있는 쿠션 역할을 딱 해주는 거예요. 뼈끼리 부딪히는 충격을 완벽하게 흡수하는 거죠. 충격 흡수. 네, 뿐만 아니라 턱이 움직일 때 부드럽게 궤적을 안내하는 레일 같은 역할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위아래 치아가 딱 맞물리는 교합 역시 턱관절 하나로만 쏠릴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여러 치아로 분산시키는 거대한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야, 구조만 들어도 얼마나 정밀하게 짜여 있는지 막 느껴집니다. 게다가 이 부위는 3차 신경, 특히 그중에서도 세 번째 가진 V3라는 신경이 촘촘하게 둘러싸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신경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근육을 움직이라는 명령만 내리는 게 아니라 관절이나 치아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압력이나 통증을 뇌로 실시간 전송하니까 치통이나 턱 통증이 오면 진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거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턱관절이 그저 오목한 홈 안에서 둥근 공이 헛바퀴 돌듯이 제자리에서만 움직이는 구조가 절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럼 또 어떻게 움직이는데요? 머리뼈 쪽 홈의 앞쪽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요. 그냥 평평한 게 아니라 앞을 향해 뻗은 일종의 내리막 경사로가 존재합니다. 내리막 경사로요? 우리의 턱 움직임이 단순히 입을 작게 뻐끔거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커다란 햄버거를 입이 찢어져라 베어물 수 있는 아주 역동적인 수준으로 진화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잠깐, 그 내리막 경사로요? 제가 자료를 읽다가 진짜 머리를 탁 친 부분이 바로 거기부터 시작되거든요. 오, 어떤 부분에서요? 뼈 구조를 알았으니 이제 이 뼈들이 햄버거를 먹을 때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역학적으로 살펴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입을 벌릴 때 일어나는 움직임이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두 단계로 완벽하게 나뉘어 있다는 거였어요. 아, 회전과 활주 말씀이시군요. 네네. 저는 이걸 보면서 서양식 주택에 있는 큰 차고문 있잖아요. 게러지 도어. 그게 딱 떠올랐습니다. 차고문요? 어떤 원리인지 더 구체적으로 시각화해 주시겠어요? 청취자분들도 머릿속에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요. 그 차고문을 열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문짝이 하나의 큰 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처음 손잡이를 잡고 들어 올릴 때는 문이 제자리에서 살짝 안쪽으로 꺾이면서 회전만 합니다. 네, 약간 젖혀지는 느낌이죠. 맞아요. 그러다가 문을 머리 위로 완전히 확 열어 젖힐 때는 천장에 달린 길쭉한 레일을 따라서 문 전체가 스르륵 하고 뒤로 미끄러져 올라가죠. 아, 그렇군요. 근데 턱관절도 이 원리랑 소름 돋게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처음 입을 벌릴 때, 그러니까 대략 20에서 25mm 정도 벌어질 때까지는 홈 안에서 둥근 뼈가 제자리에서 회전 운동만 해요. 힌지처럼요. 네, 초기 개구 단계죠. 네, 그러다 입을 하마처럼 더 크게 쫙 벌리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그 내리막 경사로를 따라서 둥근 뼈와 디스크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앞쪽으로 쭉 미끄러져 내려오는 겁니다. 이걸 활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완벽한 타이밍으로 회전 후 활주가 일어나는 기계장치인 거예요. 와, 아주 활용한 비유입니다. 차고문이라니 이해가 쏙쏙 되네요. 실제로 운동학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도 가장 많이 착각하는 함정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아, 진짜요? 어떤 착각을 하는데요? 보통 입을 크게 벌릴 때는 턱뼈가 그냥 아래로 쭉 빠지는 활주만 일어난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초기 회전과 후기 활주가 기가 막히게 결합된 컨비네이션 무브먼트입니다. 야, 우리 몸 진짜 신기하네요. 그런데 이 기계 장치의 진가는 우리가 단순히 거울 앞에서 아 하고 입을 벌릴 때가 아니라요. 밥을 먹을 때, 즉 음식을 씹는 측방 운동을 할 때 제대로 드러납니다. 측방 운동이요? 턱이 좌우로 움직일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질긴 고기나 껌을 씹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음식을 씹고 있는 쪽, 즉 작업 측의 관절은 제자리에서 팽팽하게 축이 되어서 주로 회전하며 버팁니다. 아, 씹는 쪽은 꽉 버티고 있군요. 네. 반면 음식이 없는 반대쪽, 즉 비작업 측 관절은 아까 말한 그 경사로를 따라서 앞쪽, 안쪽, 그리고 아래쪽을 향해 3차원적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겁니다. 와, 복잡하네요. 그렇죠. 이 복잡하고 비대칭적인 궤적이 좌우 조대로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간이 단단한 곡물이나 질긴 고기를 맷돌처럼 갈아버릴 수 있는 겁니다. 아하, 턱이라는 맷돌의 한쪽은 축이 되어서 단단히 버티고 반대쪽은 크게 원을 그리며 미끄러져 내려와서 음식을 갈아버리는 거군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설계네요. 네. 근데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턱관절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자 한계가 바로 여기서 딱 드러납니다. 아,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데 약점이 있다고요? 우리 몸의 다른 관절들, 예를 들어서 오른쪽 무릎이나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왼쪽이 당장 막 무조건 같이 움직여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어깨는 따로 쓸 수 있죠. 하지만 턱은 다릅니다. 오른쪽 턱관절과 왼쪽 턱관절은 아래 턱뼈라는 하나의 거대한 통뼈로 완벽하게 연결된 단일 시스템입니다.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진짜. 오른쪽 턱을 벌리려면 무조건 왼쪽 턱도 같이 따라와야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습관적으로 오른쪽으로만 오징어를 씹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흔히 말하는 편측 저작 습관이죠. 자동차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의 앞바퀴 두 개가 차축으로 딱 연결되어 있는데 오른쪽 바퀴에만 계속 무거운 짐을 싣고 달리는 거랑 똑같겠네요. 네네.
그럼 결국 오른쪽 타이어만 마모되는 게 아니라 그 차축 전체가 막 틀어지면서 나중엔 멀쩡했던 왼쪽 서스펜션까지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한쪽으로만 씹는 행위는 방금 설명한 그 정밀한 양측 회전과 활주 시스템의 밸런스를 서서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붕괴시키는 가장 큰 주범이 됩니다. 하나의 통뼈로 딱 묶여있기 때문에 한쪽의 문제는 반드시 반대쪽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와, 진짜 무섭네요. 저는 그냥 무심코 씹던 습관이 제 얼굴에 차축을 휘게 만들고 있었다니. 당장 고쳐야겠어요. 네, 아주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근육 얘기를 좀 해볼게요. 차고문이 그 무거운 철판의 무게를 이기고 스무스하게 열리고 닫히려면 아주 강력한 모터와 케이블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육이 그 역할을 하죠. 턱관절에도 이 복잡한 회전과 활주를 만들어내는 근육들이 있는데 저는 자료에서 이 근육들의 역할 분담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오, 어떤 부분에서 상식과 다르다고 느끼셨나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치과에 가서 해보세요 할 때 입을 하마처럼 쫙 벌리고 한참을 버티는 게 엄청 힘들잖아요. 네, 턱이 뻐근해지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입을 크게 벌릴 때 쓰는 근육이 우리 얼굴에서 제일 크고 강력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근육의 크기를 딱 비교해 보니까 정반대더라고요. 아, 그 부분을 캐치하셨군요. 네, 턱을 강하게 닫고 무언가를 부수는 데 쓰이는 씹기 4대장 근육들, 그러니까 뺨 쪽에 두꺼운 교근, 관자놀이를 덮고 있는 거대한 측두근, 턱뼈 안쪽에 숨은 내측 익돌근, 얘네들은 진짜 무지막지하게 덩치가 크고 강하잖아요. 그쵸. 힘을 제일 많이 쓰는 애들이죠. 그런데 막상 입을 여는 역할을 하는 근육은 턱 아래쪽 목구멍 주변에 붙어있는 얇디 얇은 설골상근들이나 턱 깊숙한 곳에 아주 작은 외측 익돌근 하부두 같은 녀석들이 전담하고 있더라고요. 네. 도대체 왜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진화한 걸까요? 입을 쫙 벌리고 유지하는 것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 말이죠.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사실 인체는 언제나 에너지의 효율을 극한으로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중력에 있어요. 중력이요? 네, 우리가 멍 때리고 가만히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래턱은 뼈와 근육의 무거운 덩어리입니다. 지구의 중력이 끊임없이 이 턱을 아래로 잡아당기고 있죠. 즉, 입을 여는 동작에는 중력이라는 아주 훌륭하고 거대한 조력자가 이미 기본 옵션으로 탑재되어 있는 셈입니다. 대박. 중력. 우리가 굳이 큰 근육을 쓰지 않아도 지구의 힘이 알아서 턱을 아래로 당겨주니까 굳이 입을 여는데 큰 모터를 달 필요가 없었군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입을 닫고 단단한 견과류나 질긴 야생동물의 생고기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어떨까요? 그건 중력을 이겨내야 하잖아요. 맞아요. 중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은 물론이고 대단히 파괴적인 압력을 순식간에 만들어내야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근과 내측익돌근 같은 크고 강한 근육들이 턱뼈의 아래쪽 모서리를 마치 튼튼한 그네의 양쪽 줄, 즉 슬링 구조처럼 둥글게 감싸 안아서 위로 확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슬링 구조요? 네, 생존을 위한 완벽한 힘의 집중인 거죠. 와, 턱뼈를 밧줄로 감싸서 위로 팍 당긴다. 묘사가 진짜 기가 막히네요. 완전히 이해됐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 강력한 근육들이 힘을 쓸 때, 아까 입 여는 데 쓰인다고 했던 그 작은 근육들 중 하나, 외측익돌근 있잖아요? 네. 이 근육의 윗부분, 그러니까 상부두는 오히려 입을 다물 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요. 이건 또 무슨 모순인가요? 여는 근육이라면서요. 와, 진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꼼꼼히 보셨네요. 그게 바로 턱관절 안정성의 핵심입니다. 안정성이요? 상상해 보시죠. 큰 근육들이 슬링으로 턱을 콱 닫을 때 그 엄청난 압력 때문에 턱관절 안에 얇은 완충제, 아까 말한 관절 원판이 뒤로 훅 밀려나거나 제자리를 이탈하기 십상입니다. 수박실을 손가락으로 세게 딱 누르면 픽 하고 날아가듯이 말이죠. 그 디스크가 빠질 수 있군요. 네, 이때 외측익돌근의 윗부분이 디스크와 과두를 앞쪽으로 미세하게 잡아당겨서 입이 다물어지는 내내 디스크가 뒤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팽팽하게 텐션을 유지해줍니다. 오, 텐션 유지? 한마디로 무지막지한 엔진인 교근이 풀악셀을 밟을 때 관절에 탈선하지 않도록 섬세하게 스티어링 휠과 브레이크를 조작해주는 미세 조절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박. 큰 힘을 내는 거대한 엔진 근육, 그리고 중력을 이용해서 살짝 당겨주는 얇은 근육.
또 그 와중에 디스크가 튀어나가지 않게 운전대를 딱 잡아주는 미세 조정 근육까지. 진짜 한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교향악단의 연주 같네요. 완벽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 단원 중 단 한 명이라도 자기 박자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많은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턱관절 기능장애, 즉 TMD로 이어지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구조의 미세한 붕괴, 운동 궤적의 엇갈림, 근육의 만성적인 피로가 누적되면 결국 병적인 상태가 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TMD는 단일 질환, 예를 들어서 뼈 하나가 부러졌다거나 인대 하나가 끊어졌다는 식의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 단순한 게 아니군요. 네. 근육의 통증, 디스크의 이탈, 관절의 염증 등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복합적인 증후군, 즉 거대한 우산과도 같습니다. 엄브렐러 텀이라고 하죠. 맞아요. 자료 보니까 증상도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입이 정상치인 40에서 50mm만큼 안 벌어지는 이른바 개구제하는 기본이고요. 네네. 입을 벌릴 때 턱이 한쪽으로 휙 꺾이면서 치우치는 현상도 있고 또 음식을 씹을 때 관자놀이와 뒷목까지 찌릿하게 퍼지는 방사통도 있고요. 맞아요. 고통스럽죠. 근데 가장 소름 돋는 건 역시 잡음이죠. 입 벌릴 때 뼈가 막 걸리는 듯한 딸깍 소리나 심지어 모래가 긁히는 듯한 사각사각 소리. 이건 이미 그 예쁜 완충제였던 관절원판이 완전히 자기 자리를 벗어났거나 닳아 없어져서 뼈와 뼈가 직접 갈리고 있다는 무서운 신호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TMD의 원인 부분을 보다가 솔직히 좀 혼란스러웠어요. 왜요? 보통 우리가 턱이 아프면 당연히 내가 치열이 안 맞나 부정교합인가? 아니면 이가리가 심한가? 하고 턱이나 치아 자체의 문제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치과를 먼저 떠올리시죠? 네, 그런데 자료에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딱 선을 긋더라고요. 이 지점이 오늘 다루는 임상운동학 자료에서 가장 번뜩이는 통찰을 담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턱이 아프면 교합, 즉 치아의 맞물림 같은 국소적인 치과 요인만을 유일한 범인으로 지목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자료는 항상 그것만이 원인이라고 과잉 단정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넓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신적인 유발 요인들이 있어요. 전신적인 요인이요? 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무의식적인 악물기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원인, 바로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세?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턱이 아파 죽겠는데 턱이 아니라 목과 자세를 봐야 한다니요? 조금 뜬금없게 들리실 수도 있겠나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요. 지금 이 순간에도 책상 앞에서 모니터나 스마트폰을 뚫어져라 보면서 목을 쭉 빼고 계실 우리 청취자분들의 모습이 막 강렬하게 떠올랐어요. 이른바 거북목 자세 말이에요. 네, 전방머리 자세라고도 하죠. 네네. 아니 근데 내 목이 굽은 거랑 턱이 아픈 거랑 대체 무슨 역학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건가요? 이건 우리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연결된 유기체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니터나 스마트폰 쪽으로 목을 쑥 빼서 이른바 거북목 자세를 한번 억지로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오, 저도 지금 당장 해볼게요. 턱을 앞으로 쑥 내밀고 약간 모니터 보는 것처럼. 자, 그 상태에서 턱 밑 피부와 목 앞쪽의 근육들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한번 가만히 집중해 보세요. 잠깐만요. 턱 아래쪽부터 목젖 주변 근육들이 막 팽팽하게 엄청 당겨지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목이 앞으로 쭉 빠지면 머리에 무거운 무게중심이 앞으로 확 쏠리잖아요. 그러면 넘어지지 않기 위해 뒷목과 어깨 근육은 밧줄처럼 과도하게 팽팽해지죠. 네네, 뒷목이 뻐근해지죠. 동시에 방금 느끼신 것처럼 목 앞쪽의 근육들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면서 팽팽하게 텐션이 걸립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입을 여는 역할을 하는 근육들이 어디 있다고 했죠? 턱 아래 그 설골 주변에 있다고 했잖아요. 목 앞쪽이요? 맞습니다. 목이 앞으로 빠지면 이 목 앞쪽 근육들이 아래쪽 뼈를 뒤쪽과 아래쪽으로 지속적으로 하루 종일 팽팽하게 잡아당기게 되는 거예요. 헐, 대박. 그럼 턱관절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입을 닫고 쉬고 싶어도 목 근육들이 밑에서 계속 입 벌려 밑으로 내려와 하고 막 모래주머니처럼 매달려서 잡아당기고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밑에서 모래주머니라 계속 당기니까 입을 닫고 있어야 하는 위쪽 근육들, 교근 같은 근육은 입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고 온종일 쓸데없이 더 강한 힘을 줘서 꽉 버텨야 합니다.
와, 진짜 피곤하겠다. 네, 그러다 보면 근육은 지쳐가고 관절 안에 압력은 높아지고 디스크는 짓눌리는 최악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아, 이제야 완벽하게 아기가 맞네요. 아까 턱을 자동차 앞바퀴와 차축에 비유했잖아요. 자동차 바퀴, 즉 턱관절이 자꾸 덜컹거리고 타이어가 마모되는데 정비소에 가서 비싼 돈 주고 타이어, 그러니까 치아나 턱 자체만 계속 새 것으로 교체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군요. 네, 임상적으로 아주 정확한 해석입니다. 타이어를 갉아먹는 진짜 근본적인 원인, 즉 찌그러진 자동차의 차축, 우리의 거북목과 구분 척추를 먼저 반듯하게 펴야만 턱관절에 걸린 부하가 풀린다는 거네요. 진짜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현대 물리치료적 중재 원칙을 보면요. 턱 자체에 대한 치료는 기본이고 반드시 경추와 흉추의 가동성을 회복하고 거북목 자세를 개선하는 전신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 턱만 볼 게 아니었군요. 네, 턱만 뚫어져라 보지 말고 환자의 목과 견갑골, 심지어 스트레스로 인해 얕아진 호흡 패턴까지 전체적인 그림에 다 살펴봐야 비로소 이 복잡한 턱관절을 고칠 수 있습니다. 와, 턱은 그저 피해자일 뿐이고 진짜 턱을 괴롭힌 가해자는 우리의 나쁜 자세와 만성적인 스트레스일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임상운동학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전혀 몰랐던 턱관절의 세계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턱관절은 그냥 위아래로 움직이는 단순한 힌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회전과 활주가 결합되어 있죠. 네, 기가 막힌 타이밍의 정밀 역학 시스템이자 양쪽에 하나의 통뼈로 묶여서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였죠. 무엇보다 우리 얼굴 근육의 피로도, 거북목 같은 나쁜 자세, 그리고 삶의 스트레스까지 몽땅 흡수해서 보여주는 투명한 거울 같은 관절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정신없이 숨쉬고 먹고 말하며 살아가는데 집중하느라 그 모든 행위를 뒤에서 묵묵히 가능하게 해주는 이 조그만 틈새의 노동을 까맣게 잊고 지내잖아요. 맞아요. 진짜 미안해지네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복잡한 신경과 근육의 밸런스를 이해하신다면 단순히 턱의 통증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몸의 역학을 더 아끼고 바르게 사용하는 지혜를 얻으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탐구를 마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지만 확실한 미션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미션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입안을 한번 가만히 느껴보세요. 혹시 위아래 치아가 빈틈없이 서로 꽉 맞닿아 있지는 않나요? 무의식 중에 다물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방금 우리가 자료를 통해 배운 턱관절의 가장 완벽한 휴식 자세는 이렇습니다. 혀끝은 입천장에 가볍게 되고 입술은 편안하게 닿되 위아래 치아는 절대 닿지 않게 2-3mm 정도 살짝 떨어져 있는 상태. 네, 프리웨이 스페이스라고 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턱에 꽉 들어간 힘을 스르륵 푸시고요. 그 완벽한 휴식을 턱관절에게 한번 선물해 주세요. 아주 훌륭한 실천 방법입니다. 턱관절에 압력을 빼주어 쉼을 주는 것은 곧 뇌와 신경계 전체에 평온한 쉼을 주는 것과 같으니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밤 혹은 내일 출퇴근길에 가만히 곰곰이 씹어보실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매일 모니터를 향해 뻗은 거북목 자세와 억눌린 정신적 스트레스가 결국 턱관절의 얇고 연약한 관절 원판에 고스란히 통증이라는 결과물로 쌓인다는 무서운 나비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네, 전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배웠죠.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다른 부위의 원인 모를 만성 통증들, 예를 들어 아무리 마사지를 받아도 풀리지 않는 두통이나 만성 소화불량, 어깨 걸림 같은 것들도 어쩌면 그 부위 자체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꽤 묵직한 질문이네요. 네, 혹시 나의 무리한 라이프 스타일 혹은 꾹꾹 억눌러둔 감정 상태가 내 몸의 가장 약한 고리를 터뜨리면서 보내는 전신 체계의 구조 요청 신호, 즉 SOS는 아닐지 말입니다. 내 몸이 아픔이라는 언어를 통해 진짜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정말 필요하죠. 네, 지금까지 오늘의 심도 깊은 탐구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